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분 한 분 모시면서 우리 한국 경제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이 최용식 박사님은 저도 사실 워낙 다작을 하신 학자분이라서 예전에 한두 권 이미 저서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 딱 갔더니 또 눈에 확 들어오는 표지로 이렇게 한국 경제 대전환, 저 같은 사람에겐 호기심 확 끌 수 있는 책 제목을 또 하나 출간을 해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최용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박사님, 저는 뭐 박사님 다 알지만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소장이고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반세기 동안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지금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네. 저희 학계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IMF 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경고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한 번의 위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이게 좀 겁도 납니다. 대공황급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 IMF 외환위기도 처음으로 경고하신 분으로서 이번엔 또 이런 왜 매머드급 위기를 걱정하시나요? 경제 병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네. 금융위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융위기는 찰스 킨들버거가 금융위기 역사 700년사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 그러니까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이 주기가 평균적으로 약 한 10년 정도 돼요. 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데 10년마다 금융위기는 반복해서 벌어졌어요. 네. 세계 경제사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근데 그 중에서 광기는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2, 3년 더 저축을 해야 그 수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 연끌족들. 네. 그래서 현재 수에 가담을 해요. 예. 이 얘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와서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서 수요가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배가 되면 가격은 폭등하고 이제 광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 투기 열풍이 부는 거죠. 근데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미래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해왔으니까 수요가 사라진 때가 반드시 닥치잖아요. 예. 수요 공동화된단 말이에요. 예. 수요가 공동화되면 이제 가격은 주춤주춤 떨어지기 시작하면 연끌족들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공황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패닉. 예. 그러면 가격이 주춤주춤 떨어지기 시작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예. 유동성 수축은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적인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예. 그래서 신용 승수요만큼 유동성이 수축이 돼요. 예. 그러면서 붕괴가 진행이 돼요. 경제 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금융위기는 그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고, 예. 10년을 주기로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네. 근데 지금 타임이 사실은 좀 지났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2019년, 2020년도 좀 발생을 했어야 했는데, 네.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그 늪에 빠져들면서 당시에 금융위기가 진행됐는데 그게 묻혔어요. 예.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을 제가 어렵게 보고 있는 이유는 좀 많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가 하필이면 미국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런 큰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건 전 세계에 그 영향이 어느 다른 나라보다 커요. 알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최근에 이미 2차례 터졌었어요. 언제입니까? 2022년도와 2023년 3월 달에 터졌어요. 2022년 1분기, 2분기 연속 두 번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금융위기가 벌어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고금리, 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예.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 고금리 정책을 펼쳐요. 네. 그래서 달러 강세를 유도를 해요. 네.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이 금융위기가 네. 일시적으로 치유가 돼요.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현재의 경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네. 금리가 높아지면 네. 투자가 부진해져서 경기가 소비도 부진해진다. 줄고, 네. 또 달러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면 수출이 부진해서 미국 경제는 후퇴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현재 경제가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틀렸어요. 오. 미국은 이론보다 현실 그리고 경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이론이 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경험과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무조건 폐기하고 봐요. 미국은 1982년도에 이미 그걸 겪었어요. 예. 1982년도에 1960년대 후반부터 예. 1970년대 말까지 80년대 초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심각하게 1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았거든요. 알죠. 그때 폴 월커 연준 의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지 않으면 미국은 삼류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려요. 예.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5, 6%대에도 고금리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20%. 기준. 와. 1990년 금융위기도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예. 그때 미국의 주택 대부조합들 네. 거의 다 몰락했어요. 거기다 정크본드 붕괴됐어요. 또 드럭셀이라고 리먼 브러더스에 비견할 만한 큰 금융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금리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때도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경제 원리가 상상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네. 뭐냐면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미국이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가요. 네. 근데 이건 금액이 작아요. 네. 근데 금융자본, 저축이 수십 년간 축적된 이 금융자본들은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요. 그 바람에 미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예.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신용 파기 원리의 작동을 차단한 것은 물론이고 네.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요. 예. 생산, 투자, 고용 등을 활성화시키면서 경제가 곧바로 살아나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돈값이 싸져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래서 고용도 창출돼서 경기가 살아난다 했는데 실제 현실의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경제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고금리에다가 강달러를 해보니까 해외 자금들이 전부 미국으로 간 거군요. 미국 주식시장이 선진국 중에 최고의 호성적을 누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그 경험으로 2000년도 금융위기도 굉장히 심하겠어요. 예. 심했어요. 네. 나스닥이 60%나 추락을 했어요. 전체 주가도 40% 추락했어요. 네. 그만큼 심각하게 금융위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의도적으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요. 예. 일본과 독일의 협조를 얻어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는데 경제가 금방 살아나요. 예. 금리가 온 것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면서 금리를 극복해내요. 또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예. 사태 이후에 당시에 금리 격차가 예. 대공황 때 초기보다 2배나 더 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심각하게 진행됐는데 이때도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2009년부터 경제가 금방 다시 살아나요. 이번에도 2022년도에도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예.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예. 3분기에
성장률 3.1%로 폭등을 했고 예. 4분기에도 2.6%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의 연간 성장률이 2.1%예요. 네. 근데 문제는 예. 그게 다른 나라에는 어떤 효과를 내겠어요? 돈이 다 저축, 빨려 들어가는 거야. 금융자본을 뺏긴 나라들은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서 경제 활동들을 수축을 시킨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요. 선진국들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이거나 아니면 0% 성장률. 네. 그러면 미국 홀로 호황을 누릴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한 나라만 잘 나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부메랑에 대해서 반드시 타격을 입힌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은 지금 그 경기 부진이 아주 심각한데 예. 그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2023년도 3월 달에는 예. 그 실버게이트라는 조그만 은행이 하나 그 붕괴되면서 예. 또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등등 은행들이 연달아 무너지잖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때도 금리가 진행됐어요.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것은 금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렇죠. 아니라요. 예. 근데 그때는 예금 전액 보장. 미국이 근데 파격적인 조치를 했죠. 그럼요. 예. 이거 아주 위험한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금을 보장하는 그 기금이 1,800억 달러에 불과해요. 근데 예금 전체 총액은 20조 달러가 넘어가요. 이야. 만약에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파산했으면 예. 미국 경제는 그냥 붕괴돼야 돼. 예. 근데 다행히 다른 은행들로 뱅크런이 전염되는 걸 차단해내요. 예. 거기에 또 연준이 엄청난 규모로 공급을 해서 그 금융위기를 차단해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그 대중요법으로 계속 처방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약발이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염병이 질병이 옆으로 퍼지고 만성 질환이 된다. 그거군요. 아이, 그럼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이 지나치게 부풀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미국의 그 주식 투자하는 가구 비율이 과거에 30%대에서 60%대까지 올라가 있어요. 예. 어느 가구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그 대공황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미국 그 주식시장의 10대 주식이 시가총액의 약 40%에 육박해요. 예. 이것도 대공황 때와 비슷해요. 그리고 미국 상위 계층, 소득 상위 계층 10%가 미국 주식의 93%를 보유하고 있어요. 상위 10%가 93%를요? 야. 이 얘기는 국부가 소득 상위층 계층에 편중돼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네요. 예. 소득이 이렇게 편중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 소득 상위 계층은 소비 성향이 최상위 5분의 1은 70%간 넘어요. 네. 반면에 최하위 20%는 약 한 8% 정도 돼요. 기본적인 생활할 때 돈을 써야 되니까요. 아이, 그럼요. 예. 그래서 소득 편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효소는 부족해져요. 그러면서 경기가 하강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특정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의 특정 주식시장 이런 거에 주식이 쭉 올라간 건 실적 때문이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적 때문이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미국의 경영수지 호전이 예. 미국 주시장을 호조로 만든 게 아니라 예.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가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주식을 많이 매입하면서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미국으로 몰려갈 예. 그동안에 축적된 금융자본들이 지금은 거의 다 바닥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국제 금융자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예. 만약에 그게 중단이 되게 되면 미국 주시장이 약세로 돌아서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 금융자본들은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금융위기가 진행되게 되면 예.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 과거에 그래 왔어요. 예. 그래야 금융위기가
무난히 극복이 돼요. 네. 그러면 달러도 약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금이 더 빨리 이탈하겠네요. 아이, 그럼요. 그걸 제가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호조가 사실은 경수지 호전이 아니라 예. 테마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어요. 예.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그때 한번 불었어요. 기억납니다. 예. 그런데 그 가상화폐 열풍이 죽을 때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네. 배터리 전기차 열풍이 불었어요. 2차 전지. 예. 그리고 이 열풍이 죽을 때쯤 2023년도 말쯤부터 예. 이번에는 AI 열풍이 불었어요. AI 열풍이 잠잠해질 때쯤인 올해 초부터서는 다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는데 네.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어. 지금 최고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상화폐 예. 가치가.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뭔가 신선한 테마가 나와야 되는데 제 눈은 안 보여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더 이상 끌어올릴 여지가 없다. 물론 미국 연준이 주요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수시로 화상통화를 해요.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세계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니 주식시장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떠받치자. 또 맞추자 해서 다양한 그 금융정책들, 금융 완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걸로 해서 버텨지고는 있는데 네. 어느 한순간 무너지면 금융정책으로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때 네.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이 관세전쟁이 금융위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인데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불안전한 요소,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박사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전쟁을 해버리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진단하셨는데 트럼프는 정작 왜 그럼 관세 정책을 하는 겁니까? 그 관세 전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심각하게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네. 근데 그건 또 역사적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2000년대 초에 나스닥 시장 붕괴되고 또 9.11 사태 터지고 뭐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니까 네. 미국이 그때 강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예.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 금융자본들이 미국에 몰리면서 그 금융위기를 무난히 극복을 해요. 예. 근데 그 금융위기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강달러 정책을 꾸준히 펼쳐요. 예. 그래서 당시에 경상수 적자가 계속해서 악화됐어요. 경상수 적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달러가 세계 경제에 그만큼 추가로 공급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돼요. 예.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자마자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판차손을 입으니까 바로 미국을 이탈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서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켰고 예. 신용 파괴 원리에 따른 신용 그 승수배만큼 통화가 줄어드니까 예. 미국 경제가 축소 재생산의 악순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2008년도 말에 글로벌 금리가 터졌던 거거든요. 예. 물론 당시에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시적절하게 바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예, 예.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했던 글로벌 금융위기고 경기 침체도 가장 심했지만 그래도 그 금융위기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경기 후퇴의 깊이도 얕았고 네. 또 길이도 짧았어요. 예.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국 연준과 미국 재무부의 경제 정책이에요. 예, 그런 일이 이번에도 벌어질 걸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보자.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압력을 계속 주었었는데 예. 특히 일본하고 중국에 강하게 압박을 가했었는데 예. 그게 결국은 환율 분쟁으로 터져요. 2010년도에는 중국과 심각하게 환율 분쟁이 생겼었고 네. 근데 미국이 아무리 강하게 압박을 해도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가치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화폐 가치가 달러 저평가되죠. 가치는 계속 약세를 네. 보이니까 이번에 미국이
진짜 칼을 꺼내들어. 관세라는 칼을 네. 꺼내들어서 니들 맛 좀 봐라.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꺼내들었는데 이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어요. 이거는 명백한 보호무역주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보호무역주의는 대공황 때 미국이 쓰라리게 겪었어요. 네. 이 저서 앞부분에서도 미국이 역대 대공황, 니슨 때 뭐 이런 여러 차례 보호무역주의 선택했었을 때 그 여파를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대공황 때는 그 보호무역주의, 특히 그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예. 펼치면서 이 관세도 대폭 끌어올렸지만 각종 무역 규제 조치들을 취해요. 예. 그 바람에 세계 무역 규모가 3분의 1 토막이 나요. 네.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지금까지는 그 타격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도 면역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우리 면역 기능이 그걸 이제 극복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병원에 안 가서 낫는 수도 많잖아요. 예, 예. 경제에도 충격 흡수력이라는 그런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충격 흡수력이 지속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8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까지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한 8개월 내지 12개월 정도는 이제 어떤 충격도 크게 받지 않고 무난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미국의 관세 전쟁은 그 안에 멈춰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네. 재미를 좀 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충격 흡수력이 고갈된 예. 8개월 내지 12개월 후 그러니까 예. 올해 연말쯤 되면 미국 경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본격적으로 대공황급 금융위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